북한에서 한 여성이 당 기관 사무실에서 절대 봐선 안 될 문서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고위 간부들이 해외은행에 숨긴 수천만 달러 비자금 계좌 목록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지침서였습니다. 평양 특권층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흔들렸고 결국 16살 딸을 두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결심을 했고 그 문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유명한 중구역 고급주택가에서 말이죠. 어릴 적 제 기억 속 평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봄이면 능라도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가을이면 모란봉 단풍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에서 무역 관련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교원 출신이셨죠. 오빠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했고요. 제가 20살 무렵이던 90년대 후반, 그때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그 시절 말이죠. 거리에는 제비라고 부르는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역 앞에 가면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외화상점에 가면 그곳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남한에서 만든 과자, 일본 전자제품, 중국 옷가지들. 달러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었죠. 우리 집 식탁에는 늘 하얀 쌀밥이 있었고 명절이면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버지가 당을 위해 헌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외화상점을 나서면 바로 코앞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할머니들이 풀뿌리를 캐고 제가 초콜릿을 먹으며 지나가면 그 아이들 눈빛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영희야, 저 사람들은 당을 위해 충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란다. 우리는 혁명 가정이니까 당과 수령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충성이 부족하면 굶어 죽어야 하는 건가? 저 어린아이들도?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당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5세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당 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평양 토박이 특권층으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날은 2006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5살 당 기관의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알았으니까 주로 외국 문서들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죠. 제 딸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급 부서에서 급하게 가져온 서류 뭉치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이거 분류 좀 해놔. 그러고는 가버렸죠. 저는 습관적으로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한다던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계좌 목록이었습니다. 스위스은행, 중국은행에 숨겨둔 돈들. 액수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이 사람들은 해외에 이런 돈을 숨겨뒀다는 겁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 지침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떻게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는지 구체적인 고문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었던 나라란 말인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인민을 위하는 당, 수령님의 은덕.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옆에서 이 사람들은 해외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5살 꽃다운 나이였죠.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도 평생 이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하나? 이 아이의 미래는 뭐가 될까?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 키워본 분이라면 말이죠. 자식 생각하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 일부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우리 딸 세대라도 이런 거짓 속에서 살면 안 된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곧 제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그 문서를 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김동무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김동무 어디 갔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북에서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알거든요.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잘 알던 박동무였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당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출근길에 검은 차가 와서 그냥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 차례가 올까? 그 문서를 내가 봤다는 걸 누가 알까? 여러분,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제 딸아이까지, 늙으신 어머니까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보위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문서에 접근했는지, 누가 복사했는지 조사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책상 서랍도 뒤졌습니다. 다행히 복사본은 집에 숨겨뒀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요즘 조심해라. 너희 부서 사람들 조사받는다는 소문 들었어. 그 언니도 당 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보가 빨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딸이 16살이었죠.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친구들과 놀고 평범한 평양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도 군대에 있는 오빠도 무엇보다 제 딸도 모두 제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옆집이 다 들여다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민반장이 매일 집집마다 다니며 확인하고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죠. 누가 뭘 먹는지, 누가 어디 가는지, 집에 누가 찾아오는지 다 보고됩니다. 마치 감옥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 그것도 가족 전체가 말이죠.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음이었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로부터 몇 달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누군가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가며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몰래 펼쳐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곧 당신 차례. 조심하시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는 몰라도 그건 경고였습니다. 보위부가 곧 저를 조사할 거라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대로 있다간 저도 제 가족도 모두 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평양 사람이 국경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증이 없으면 기차도 못 타고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검사하니까요. 더구나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제 딸아이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딸을 데리고 간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사라지면 금방 추적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국경을 넘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제 목숨 하나 건 것도 모자라 어린 딸까지 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중국에 잠깐 출장 가야 한다. 한 달쯤 있으면 돌아올게.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중국 가면 초콜릿 사다 줘요.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엄마는 너를 두고 가는 거야.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정착하면 그때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딸을 꼭 데려오겠다고.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양 외곽 야산에 있는 작은 묘였습니다.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평생 섬기신 조국을 제가 버리고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가 믿으셨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살아계셨지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 이별을 고한다면 어머니가 견딜 수 없으실 테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브로커와 연결이 닿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금반지 2개와 몰래 모아둔 달러를 건넸습니다. 국경까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끝입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보름 후 한겨울이 오기 직전 강이 얼기 시작할 때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딸의 얼굴을, 어머니의 얼굴을, 대동강의 풍경을, 제가 나고 자란 평양 거리를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6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검문소를 몇 번이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여행증을 보여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친척 병문안 간다는 거짓말을 했죠.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이틀을 기차와 버스로 이동해서 압록강 상류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중국과 북한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중국 쪽 불빛이 보였는데 그게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에 건너야 합니다. 달이 없는 날이니 어둠을 이용해야 해요.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 정말 건너는구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녁 숨어있던 빈집에서 떨고 있는데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딸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지금은 살아야 한다고.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가요. 조용히. 저는 깜깜한 어둠 속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강가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11월인데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강물이 얼음 사이로 보였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그 차가움이란. 뼈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아니고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겨울 강물에 들어가다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발 한 발.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는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불빛이 이쪽을 비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딸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어디선가 총을 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맞았나? 나 지금 죽은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물을 헤쳤습니다. 젊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왔어요. 저쪽이 중국이에요. 브로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손발이 감각이 없었지만 저는 건너온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았던 곳, 제 딸이 있는 곳, 어머니가 계신 곳. 그 순간 저는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떠나왔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희야, 엄마 살았어. 엄마는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얼어붙은 몸으로 중국 땅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17년 여름 드디어 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계획은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지도로 보니 아득히 먼 거리였습니다. 혼자 가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탈북자분들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해 5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젊은 여자 2, 어린 남자애 1,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 1분. 우리는 서로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덜 아는 게 서로에게 안전하니까요. 먼저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긴 기차를 탔습니다. 사흘 밤낮을 기차에서 보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낡은 기차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돌아다닐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분증 검사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선교단체에서 만들어준 임시 신분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 브로커가 산길을 안내했습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50이 넘은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다. 라오스에서는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낯선 말.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니. 태국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방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한국 사람이셨는데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태국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태국 경찰 검문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경찰이 올라와서 사람들 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까지 와서.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탈북자, 여자애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 선교사님이 경찰에게 뭐라고 태국어로 얘기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경찰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선교사님이 한국 대사관 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고 태국 경찰도 암묵적으로 눈 감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콕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버스는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건물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여러분,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들어가면 정말 자유일까요? 정말 안전할까요? 선교사님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대사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곧 직원이 나와서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살았구나. 2017년 가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1년, 국경을 넘은 지 10달. 그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인데도 온 세상이 환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차들이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라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은행 거래,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제일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문을 열고 온갖 물건을 파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처음엔 돈 주고 물건 사는 게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였으니까요. 마트에 갔을 때는 정말 울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고기며 과일이며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데 이쪽은 넘치고
저쪽은 굶어야 하는 거죠?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저는 국정원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그 비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 동안 품속에 숨겨갖고 다닌 그 종이들을요. 직원이 문서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요. 그 문서는 나중에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착금으로 가구도 사고 생활용품도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겁니다. 자유롭게 TV를 보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던 일들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딸 생각, 어머니 생각.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언젠가 너도 여기 오면.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딸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 산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도 나가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가끔 대동강 사진을 봅니다. 제가 뛰놀던 그 강가, 제가 살던 그 집,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산가족 상봉 뉴스를 볼 때마다 웁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70년 만에 만나는 걸 보면서요. 저도 언젠가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딸을 안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엄마가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